한 주 동안의 암호화폐 시장 이슈들 정리하고 분석해보는 시간입니다. 암호 푸는 남자. 자, 오늘도 한국경제신문 박진우 기자 전화 연결합니다. 기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자, 먼저 현재 가격 흐름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이 28,000달러 선이 붕괴됐다고요? 예, 맞습니다. 어제는 금요일, 검은 목요일이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하락폭이 컸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비트코인은 하루에 8% 떨어지면서 28,000달러 선이 붕괴됐었습니다. 네. 28,000달러 선이 무너진 건 작년 1월 이후로 처음입니다. 다른 암호화폐의 경우 하락폭이 더 컸습니다. 이더리움은 마이너스 17%, 리플과 에이드, 솔라나 도지코인 등은 전부 20% 이상 떨어졌습니다. 앞으로 전망은 암호화폐 크립토 윈터라는 용어가 있는데요. 네. 4년 주기로 고점을 찍었다가 이후 1년간 80% 이상 하락하는 현상이 반복돼서 붙은 단어입니다. 비트코인의 고점은 작년 11월 69,000달러였으니까 이 크립토 윈터 이론이 맞다면 13,800달러까지 내려간다는 겁니다. 네. 일단 두고 봐야겠지만 당분간 하락세는 지속될 거라는 게 업계 예상입니다. 네. 다만 다행히도 최악이었던 어제에 비해 오늘은 조금 반등하는 모양새입니다. 비트코인은 그저께까지 4,200만 원을 유지하다가 어제 오후 4시경 3,700만 원으로 10% 정도 내렸습니다. 네. 오늘은 4천만 원에 근접한 상태고요. 알트코인은 더 변동폭이 컸는데요. 이더리움은 300만 원 선에서 어제 250만 원까지 떨어졌고, 도지코인은 130원에서 107원까지 폭락했다가 현재 120원 정도로 조금 회복했습니다. 네. 예, 어제 하루에만 에이다, 리플 등 주요 알트코인은 20, 30% 빠졌고 오늘 다시 5에서 10% 정도 회복했습니다. 다만 일주일로 끊어서 보면 대체로 30% 정도 모두 빠졌습니다. 알겠습니다. 가격 흐름 먼저 쭉 짚어주셨는데 요즘 이 한국산 가상화폐죠. 루나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인 테라 USD 정말 요즘 폭락을 너무 심하게 하는 바람에 뉴스에서도 지금 계속 언급이 되고 있고 외신들도 앞다퉈서 계속 관련 내용 보도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외신들도 계속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루나 폭락의 이후에, 그러니까 어제 검은 목요일이 발생한 이유에 대해서는 루나의 영향이 컸습니다. 예전에 설명드린 대로 테라는 달러와 1대1로 교환이 가능한 스테이블 코인인데요. 이 테라의 가치가 무너지면서 루나의 가치도 폭락한 구조입니다. 네. 다른 스테이블 코인은 그 가치가 1달러 밑으로 내려가도 미리 쌓아둔 현금이나 채권을 제공하기 때문에 비교적 안전하다고 평가를 받습니다. 그런데 테라는 루나를 발행해서 그 가치를 유지한다는 점에 많은 업계의 관심을 받았는데요. 중앙은행의 화폐에 연동하지 않고도 자기들만의 통화를 만들 수 있다는 자신감에서였습니다. 그런데 미국 중앙은행이 금리 인상을 하고 위험 자산에 대한 회피가 두드러지면서 루나의 가치가 떨어지기 시작했는데요. 네. 테라까지도 지난 10월 오전 1시경 1달러 균형이 일시적으로 붕괴됐거든요. 테라 가치가 1달러 밑으로 떨어지면 테라 재단은 투자자들한테서 1테라를 받아 1달러 어치의 루나를 줍니다. 네. 가령 1테라가 0.8달러가 되면 투자자들은 1테라를 사서 그 테라 재단에서 1달러 어치의 루나를 받으면요. 0.2달러만큼 이익을 얻는 셈이거든요. 네. 그러면 시중에 있는 테라가 줄고 반대로 투자자들이 루나를 받아가기 때문에 루나의 공급량은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네. 근데 테라가 떨어졌어요. 네. 그리고 루나 가치도 떨어졌거든요. 네. 루나가 더 발행되기 때문에 루나도 폭락했고요.
루나가 폭락했기 때문에 테라의 가치를 더 이상 떠받칠 수 없게 된 겁니다. 예, 이런 구조를 죽음의 소용돌이라고 하는데요. 네. 투자자들도 이게 유지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예, 더 이상 루나를 사지 않고 계속 이제 투매를 하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안 루나가 그래도 그러니까 방금 예, 예. 말씀해주신 얘기를 좀 종합을 해보면 그 루나랑 테라 USD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운명 공동체인 거네요. 같이 떨어지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거죠. 예, 맞습니다. 네, 계속 말씀해 주시죠. 예, 근데 안 그래도 암호화폐 투자 심리가 얼어붙어서 루나가 떨어지는데 테리아를 유지하려고 루나를 더 찍어냈습니다. 네. 기존에 루나 발행량이 3억 8천만 개였는데요. 어제와 오늘 이틀간 6조 개를 찍어냈거든요. 네. 그러니까 루나의 가치가 폭락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개수가 늘어나니까요. 네. 예, 맞습니다. 네. 그래서 루나가 지금 아까 보니까 업비트에서는 78전 정도 하더라고요. 예, 100전을 1원인데 예, 1원도 지금 못한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 폭락 상황이 지금 굉장히 심각하고 그래서 뭐 보도에서 보면 거의 뭐 휴지 조각이 된 거 아니냐 뭐 이렇게 헤드라인 뽑는 기사도 있고 그래서 뭐 지금 굉장히 상황이 심각하다라는 걸 보여주는 그런 기사들이 좀 많이 보이는데 상황이 이런데 이 제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스테이블 코인 규제가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기존에는 아까 기자님께서도 잠깐 얘기를 해주셨지만 스테이블 코인이 이제 원래 있는 그 자산하고 연동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비교적 안정적이라고 지금까지는 평가를 받아왔단 말이죠. 근데 이제 와서 이제 좀 규제가 필요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온 이유가 있을까요? 특히 테라 때문인데요. 네. 테라의 경우 다른 스테이블 코인과는 달리 담보도 없고 고수익을 내세워서 투자자들을 끌어들였다는 점에서 폰지 사기라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루나를 자기들한테 맡기면 연 20% 이자를 테라로 주겠다고 투자자들을 끌어들였거든요. 예, 투자자들이 엄청나게 투자하면서 루나는 시총이 50조 원에 달했고 시총 순위도 13위 정도까지 올라갔었습니다. 네. 이런 그 스테이블 코인 구조를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부르는데요. 사실상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부르기 어렵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고요. 예, 이런 위험한 구조에 대해서 그 제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도 테라를 알고 있다. 하루 빨리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규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예, 이게 투자자들이 그 연 20% 이자를 보고 그동안 엄청나게 투자하면서 네. 비트코인이 많이 떨어지는 와중에서도 혼자 올랐는데요. 예, 올해 그 증시가 투자 심리가 악화됐기 때문에 예금이 많이 늘었잖아요. 네. 연 3%만 줘도 예금을 가입을 많이 했는데 연 20%라고 하니까 투자자들이 혹했던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네. 예. 그런데 지금까지 루나와 테라가 같이 떨어지면 속수무책인 겁니다. 지금처럼 마지막에 테라를 떠나는 사람이 모든 부담을 지게 되는 구조거든요. 네. 이 외신 블룸버그 같은 경우는 이런 극단적으로 높은 레버리지와 물고 물리는 순환 메커니즘 등 그림자 금융의 특징을 테라 생태계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고 경고를 했습니다. 네. 예, 스테이블 코인 규제의 필요성이 부각되는 이유죠. 그리고 이 스테이블 코인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네. 이제 기존에 가장 많이 언급되는 스테이블 코인은 현금과 안전자산을 담보로 하는 테더입니다. 네. 이 국채와 현금을 담보로 하는데요. 이런 경우 테라처럼 가치가 급락하더라도 투자자들이 국채와 현금으로 찾아갈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1달러로 가치가 유지되는 겁니다.
다만 어제 테더도 공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가치가 잠깐 1달러에서 0.91달러까지 되었습니다. 네. 다만 그 담보가 있었기 때문에 금세 1달러로 회복하는 모양새를 보여줬고요. 네. 그러나 이런 스테이블 코인 재단도 조세 피난처에 본사를 두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준비금을 제대로 마련해 뒀는지도 그동안 감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미국 재무부도 이런 점에 주목을 해서 작년 7월부터 이 담보를 들여다보고 경고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지금 이런 스테이블 코인의 규모가 다 합하면 지금 2천억 달러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하나로 240조 정도입니다. 규모가 크네요. 예. 여기 돈을 넣어준 투자자들이 돈을 잃으면 기존 금융 시스템에도 문제가 될 우려가 있고, 네. 금융 시스템에 전이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규제 논의도 이번 사태를 계기로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국내 소식으로 좀 넘어가 볼 텐데요. 인터넷 전문 은행 업계 1위죠. 카카오뱅크가 가상자산 시장 진출 의사를 밝혔습니다. 인터넷 전문 은행 업계 1위인 이 카카오뱅크가 이런 의사를 밝혔다는 건 상당히 좀 유의미하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가상자산업에 카카오뱅크가 눈독을 들이는 이유는 뭘까요? 윤호영 대표가 1분기 실적 발표 컨퍼런스에서 투자자들의 주요 자산 중 하나로 떠올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저는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K뱅크의 사례가 영향을 미친 것 같은데요. 네. 작년 말에 K뱅크에 맡겨둔 예금이 11조였는데 그중에 업비트를 통해서 마련된 자금이 5조 5천억이었습니다. 비중이 크네요. 네, 맞습니다. 네. 이렇게 예금이 많으면 그 돈으로 대출이라던가 투자를 해서 돈을 벌 수 있을 겁니다. 업비트를 이용하려면 K뱅크를 깔아야 하기 때문에 고객 수도 재작년 말에 200만 명을 좀 넘었는데 네. 지금은 750만 명을 넘겼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인터넷 은행 앱이 확실히 편하잖아요. 그렇죠. 예, 대부분 투자해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업비트 이용자가 또 그렇게 늘어난 게 사실 K뱅크 앱이 편한 영향도 있습니다. 예, 카카오뱅크 같은 인터넷 은행과 가상자산 거래소가 제휴를 하면 그만큼 시너지가 크다는 겁니다. 네. 뭐 아무래도 카카오뱅크 입장에서는 K뱅크가 그런 식으로 이제 고객을 많이 끌어모았다는 걸 옆에서 봤기 때문에 당연히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뭐 다른 인터넷 은행들, 뭐 토스뱅크도 요즘 뭐 많이들 이용하는 인터넷 뱅크 중에 하나인데 여긴 어떻습니까? 좀 가상자산 거래소의 제휴에 좀 관심을 보이고 있나요? 네. 올해 2월에 한 거래소를 인수하려다가 막판에 당국이 반대하면서 무산된 적이 있습니다. 토스뱅크가 프로비트라는 거래소를 인수하려고 했다는 소식인데요. 네. 지금도 관심이 많아서 카카오뱅크처럼 다른 거래소들과 스터디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토스 같은 경우는 아마 가상자산 거래소와 더욱 시너지가 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토스 앱에 토스뱅크도 있고 토스 증권도 있고 송금 이체도 되고 각종 증명서류 발급도 가능하거든요. 아, 네. 예, 거기에 토스 앱에서 가상자산까지 거래를 할 수 있게 되면 확실히 토스의 사용자도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아무래도 뭐 인터넷 은행들은 뭐 당연히 이제 가상자산 쪽에 이제 관심을 많이 가질 수밖에 없는 플랫폼이라 하더라도 사실 시중은행들은 조금 입장이 다를 것 같아요. 아무래도 좀 더 보수적이기도 하고 가상자산 투자의 시중은행들은 어떤 반응입니까? 사실은 대형은행들도 가상자산 사업을 굉장히 하고 싶어 합니다. 네. 지금도 인터넷 은행의 고객을 많이 뺏기고 있는데 인터넷 은행들이 가상자산 거래소까지 제휴하면 더욱 타격이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예, 그래서 은행연합회를 통해 가상자산 산업에 진출하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기도 하고, 네. 예, 실제로 지분 투자도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신한은행이 가상자산 평가 업체인 젠글에 지분 투자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예, 최근에 연기가 되고 있지만 신한캐피탈이 코빗에 지분 투자를 하려고 검토를 했고요. KB금융에서는 KB인베스트먼트, 그러니까 KB금융의 벤처 캐피탈이죠. 네. 여기가 코팍스에 100억 원을 투자하기도 했습니다. 예, 사실 미국 같은 경우는 직접 법인 고객들 암호화폐를 맡아서 보관하는 수탁 사업을 하고 있고요. 네. JP 모건 같은 대형 증권사에서도 암호화폐 운용팀을 따로 미리 준비를 해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네. 예, 이런 부분에 뒤처지면 안 된다는 이제 그런 위기의식이 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이 시중 은행들까지도 가상자산업에 이제 좀 발을 담근다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와, 이러다가 진짜 가상자산이 본격적으로 이제 제도권으로 들어오게 되나라는 생각을 좀 가지게 되기도 하고요. 은행들이 이제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가상자산업을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라고 좀 분위기를 파악해도 될까요? 네, 대단히 긍정적인 지금 움직임인데요. 네. 사실 규모로 보면 코스피와 별 차이가 없어서 은행 입장에서는 돈이 될 분야입니다. 그렇군요. 네, 실제로 업비트가 벌어들이는 수수료 수익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우리금융 계열사 전체가 벌어들인 영업이익과 비슷할 정도입니다. 아, 그런가요? 예, 맞습니다. 네. 그런데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네. 예, 은행 예금주로서는 사실 좀 걱정이 됩니다. 은행이 가상자산 투자에 손을 댔다가 손실을 내면 예금주 돈으로 메꿔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일반 고객들 입장에선 충분히 그런 걱정이 들 수가 있죠. 예, 맞습니다. 네. 지분 투자를 하는 경우도 최근에 미국 가상자산 거래소인 코인베이스가 지난 한 달간 시가총액이 80%가 빠졌거든요. 네. 지분 투자를 하는 경우에도 그만큼 변동성이 큽니다. 예, 근데 그럴 때를 대비해서 그 바젤 은행 감독위원회, 전 세계 은행 감독 규제 가이드라인을 내놓는 국제기구가 은행이 암호화폐에 손을 댔을 때 그 가상자산 가치만큼의 충당금을 쌓아 놓으라고 선을 그어놓은 상태입니다. 네, 가상자산에 100% 손실이 나도 그만큼 마련해둔 충당금으로 예금주 돈을 보호하라는 뜻입니다. 네. 네, 은행들은 이게 부담이 너무 크다고 가상자산 사업을 하는데 걸림돌이 된다고 풀어달라고 작년부터 요구를 하고 있는데요. 각국 규제 당국은 별로 풀어줄 의사는 없는 것 같아서 예금주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보호 장치가 있는 셈입니다. 네. 일단은 직접 가상자산 직접 투자는 어렵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사업자의 지분 투자를 하거나 실명 계좌를 발급하는 형태로 제휴를 하고 있고요. 다만 이 지분 투자를 할 때도 지금 은행주들의 장점은 굉장히 주가가 안정적이면서 배당을 많이 준다는 점인데요. 네. 이런 은행주의 장점도 이 주가 변동성이 커지면 또 이게 악재거든요. 그렇죠. 예, 은행주 주주 입장에서도 그렇게 좋은 소식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 박진우 기자였습니다.